긴급한 소식입니다. 이제는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조차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그동안 해오던 그대로 은행을 이용했다가 갑작스럽게 국세청의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제 사무실로 한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77살의 최영자 할머니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힘겹게 살아오셨고 어렵게 모은 퇴직금 5천만 원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신 뒤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세무조사 예고 통지서를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표정은 불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그저 제 돈을 찾았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부모님, 형제자매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여든을 앞둔 연세의 어르신들일수록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잘못도 없이 불이익을 당하신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수십 명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고 정리한 내용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세금 문제로 고생하시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번 돈인데 왜 마음대로 찾지 못하는 걸까?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은 과거와 전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에 가서 신분증만 보여주면 현금을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유도 묻지 않았고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으로 인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권, 즉 FIU라는 곳에 자동으로 보고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동이 아닌 완전 자동화입니다.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한 달 누적으로 3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경우 해당 정보가 시스템을 통해 곧바로 보고됩니다. 어르신께서 내 돈인데 왜? 라고 말씀하셔도 시스템은 사람의 입장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숫자와 패턴만 보고 판단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분산해서 찾는 경우도 모두 추적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900만 원 이번, 내일 또 900만 원 연, 모레도 900만 원씩 나눠서 찾는다면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를 인식하고 의도적 회피 거래, 즉 분산 거래로 분류합니다. 이 거래 패턴은 국세청 데이터와도 연동됩니다. 국세청은 FIU에서 전달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신고 내역과 비교 분석합니다. 그 과정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건강검진과 비슷합니다. 수치를 측정해서 이상이 없으면 괜찮지만 수치가 벗어나면 정밀검사에 들어가듯 현금 거래도 일정 기준을 넘기면 1차 검사, 그리고 심화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지 현금을 인출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성실하게 살아온 어르신들이 범죄자로 오해받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이 위험한지 하나씩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행동들이 세금 폭탄을 부르는 걸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례들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장 오늘부터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목돈을 한 번에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손자 결혼식에 써야 한다며 5천만 원을 한 번에 찾으시면 은행 직원이 인출 사유를 묻고 신분증을 복사하고 관련 내용을 전부 FIU에 보고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돈 실제로 결혼식에 사용되었는지 증빙하십시오. 실제 사례에서도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이 없었던 분은 조사 대상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 금액을 나눠서 여러 번 찾는 경우입니다. 일주일 동안 900만 원씩 6번 나눠서 찾는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시스템이 이를 분산 거래로 판단하여 자금 세탁 의심 거래로 분류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명자 할머니는 병원비와 생활비로 3천만 원이 필요하셔서 며칠에 걸쳐 조금씩 나눠서 찾으셨지만 결국 세무조사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나눠 찾는 경우입니다. 나는 위험하니까 아들 명의, 며느리 명의로 나눠 찾자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건 차명 거래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 일부는 벌금 수천만 원을 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단순한 현금 인출 방식이 큰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생각보다 더 흔하게 발생하는, 그러나 위험성은 결코 작지 않은 4가지 행동들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행동입니다. 은행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불안한 마음에 금괴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관한 현금을 나중에 사용하실 경우 큰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차를 사거나 보험을 가입하거나 큰 금액을 쓰게 되면 이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통장 내역도 인출 기록도 없으면 증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 돈은 탈세 의심 자금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해외로 현금을 송금하는 경우입니다. 요즘은 자녀가 외국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학비나 생활비를 보내기 위해 환전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역시 매우 위험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은 외환당국에 자동 보고되며 현금 송금은 자금 세탁 의심 거래 1순위로 분류됩니다. 여섯 번째, 평소 거래하지 않던 은행에서 인출하는 행동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내 돈 찾는 건 당연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시스템은 이 또한 이상 거래로 판단합니다. 서울에 살던 분이 갑자기 부산 지점에서 큰 돈을 인출하면 사기 피해나 비정상 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은행 직원의 말만 믿는 행동입니다. 직원이 괜찮습니다 라고 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은행 직원은 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은 결국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이제까지는 어떤 행동이 위험한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현금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방법만 제대로 지키시면 세금 폭탄, 세무조사 모두 피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현금 사용의 목적을 미리 준비하고 증빙 서류를 챙기십시오. 은행에 가기 전에 반드시 왜 현금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 수리비가 필요하다면 정식 견적서, 병원비라면 진단서와 병원비 납부 확인서, 결혼 자금이라면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정명순 어르신은 집을 수리하기 위해 3천만 원을 인출하셨는데 그 전에 수리업체 견적서를 미리 챙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에게 정확한 설명과 함께 서류를 보여드렸고 세무조사 예고 통지를 받았지만 증빙 서류 덕분에 별다른 조치 없이 마무리되셨습니다. 두 번째, 은행 창구에서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설명하십시오. 의심받지 않으려다 오히려 더 의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리비입니다. 견적서 여기 있습니다. 병원비입니다. 진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설명하고 증거를 함께 제출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은행 직원과의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녹음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하십시오. 현금을 사용할수록 증명이 어려워지고 위험이 따릅니다. 반면 계좌이체는 모든 거래가 기록으로 남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정당한 지출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박진우 어르신은 인테리어 업체에서 현금을 요구했지만 끝까지 계좌이체를 고수하셨습니다. 공사가 끝난 후 하자가 발견되어 환불 요청을 하셨는데 계좌이체 기록 덕분에 소비자원 신고가 원활히 처리되었고 전액 환불을 받으셨습니다. 네 번째, 인출 금액을 자연스럽게 나누어 진행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적으로 매일 900만 원씩 찾는 것은 오히려 의심받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마다 용도에 맞게 자연스럽게 나누어 찾으시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 500만 원, 다음 달에 1,500만 원, 그 다음 달에 700만 원 등 정기적이지 않고 목적도 다른 경우에는 AI 시스템도 이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모든 거래 기록을 사진으로 남기고 일자별로 정리하십시오. 은행 영수증, 계약서, 청첩장, 병원 진단서 등 관련 서류는 사진으로 찍어서 휴대폰에 저장해 두시고 필요하면 자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백업해 두세요. 가능하다면 작은 수첩이나 공책에 2025년 3월 20일 은행 인출 3천만 원, 용도, 집 수리비 이런 식으로 날짜별로 적어 두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5가지 방법은 모두 간단하지만 실제로 실천하신 분들은 세무조사 없이 문제없이 넘어가셨습니다. 꼭 메모해 두시고 앞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일상적인 현금 인출과 관련된 위험과 그 해결책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특별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상황은 상속을 받았을 때입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상속금을 받는 경우 마음이 아픈 시기에 복잡한 절차까지 겹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 절대로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상속세 신고가 끝나기 전에 현금으로 상속금을 인출하시면 국세청이 이 사람이 상속세를 피하려고 돈을 빼돌리는 건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김선희 어르신은 어머니의 유산 2억 원을 받으신 후 장례 비용으로 5천만 원을 먼저 인출하셨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신고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 결국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셨습니다. 영수증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셔서 추징금 1,200만 원을 납부하셔야 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보험금을 받았을 때입니다. 암 진단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대부분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금 안 내도 되는 돈이니까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한 감시가 매우 철저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보험금 수령 직후에 전액을 현금으로 찾으시면 이 사람이 정말로 아픈 것이 맞나? 하고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민철 어르신은 암 진단 후 8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으셨는데 불안한 마음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괴에 보관하셨습니다. 3달 후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고 혹시 강요받은 것은 아니냐, 보이스피싱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으며 한 달 이상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 상황은 집을 팔았을 때입니다. 요즘 부동산 거래는 전부 실거래가 신고가 되어 국세청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판 돈을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시면 이 사람이 실거래가를 조작하려는 건가 하고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집을 팔고 그중 2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찾으면 바로 조사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자녀에게 돈을 줄 때입니다.
결혼 자금이나 창업 자금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령간 5천만 원 이상을 주게 되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현금으로 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셔도 자녀가 그 돈으로 고가의 소비를 하게 되면 결국 국세청이 추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특별한 상황일수록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나는 이미 현금으로 큰 돈을 찾았는데 혹시 나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바르게 대응하시면 충분히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절대로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현금으로 찾은 사실을 숨기고 조금씩 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는 순간 단순 실수가 범죄로 바뀝니다. 국세청 시스템은 이미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얼마를 인출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숨기려다 적발되면 가산세 40% 이상이 붙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떳떳하게 밝히고 설명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 지금 당장 증빙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그 돈으로 사용한 내역이 무엇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병원비, 생활비, 경조사비 등 용도별로 영수증을 최대한 모아보세요. 만약 영수증이 없다면 카드 내역, 통장 이체 내역이라도 찾아보시고 불가능하다면 업체에 연락하여 다시 발급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박성진 어르신은 이미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신 뒤 3개월에 걸쳐 관련 자료를 수집하셨고 그 결과 전체 금액의 70%를 증빙하셔서 추징금의 80%를 감면받으셨습니다. 세 번째, 자진 신고를 고려하십시오. 국세청에서 먼저 조사가 나오는 것보다 여러분이 먼저 신고하면 가산세가 1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인정되는 정정 태도이며 당신이 고의로 숨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네 번째,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들은 실질적인 조정, 대응 방법, 서류 준비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이번엔 그냥 넘어갔다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의심받은 거래 패턴은 계속 모니터링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반드시 제가 알려드린 안전한 방법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엔 당황스럽고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었지만 지금쯤은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2025년부터 은행 현금 거래 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목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면 자동으로 FIU에 보고되고 국세청의 데이터와 연결되어 소득 대비 거래를 분석하게 됩니다. 둘째, 현금을 나눠서 찾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찾는 것도 다 추적됩니다. 이 모든 행위는 의심 거래로 분류되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안전하게 인출하려면 반드시 증빙을 준비하고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은행과의 대화도 떳떳하게, 거래 내역도 사진과 기록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넷째, 이미 잘못된 인출을 하셨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대응하시면 늦지 않습니다. 숨기지 말고 증빙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사실 요즘 세상은 디지털도 금융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주눅 드시지 마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그 용기와 관심이 이미 큰 시작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배워서 지킬 시간입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 돈,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행동이 또 다른 어르신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